내측 전전두 피질. 내측 전전두 피질은 머리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그렇기 때문에 앞전자를 쓰는 것이 아닌가. 진화적으로 상당히 나중에 발생한 전두엽에 속하는 영역이다. 전전두 피질은 마음 이론에 필요한 많은 능력에 관여하는데 가령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능력이라든가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등 우리가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능력도 포함이 된다. 사회생활하는데 유용한 능력들이다. 하지만 전전두 피질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측 전전두 피질은 사회 인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인의 움직임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정보를 고려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특히 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듯하다. 내측 전전두 피질은 시간적 요소와 관련하여 마음 이론에 대단한 기여를 한다. 내측 전전두 피질은 순차적인 학습,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기능이 마음 이론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 연속되는 사건들도 이에 속한다. 당신이 드라마를 다운받아 보고 있는데 애인이 막 집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고 하자. 그 바람에 시청을 중단하면은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가 끊기면은 당신은 전전두 피질의 신경세포는 달구어진 상태로 당신이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줄거리를 붙잡고 있다. 기다려 이제 다시 왔다. 메리 넌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끊긴 경우에도 다시 멈춘 순간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내측 전전두 피질이 관여하는 능력이다. 시간적인 요소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단계적으로 그렇다. 만으로 7, 8살쯤 되면 아이는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타인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에 따라서 예측한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정문에서 빨갛고 깡총깡총일 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이 차츰 상대에 대한 상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가 이러저러하게 행동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믿을 만한 상대인가? 이성적인 사람인가? 나의 동업의 농장의 긍정적인 사람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자기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누구에게 농담을 할지 누구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감출지 결정할 수가 있다. 상대가 새로운 패턴을 보이기 전까지는 예전 행동에서 상대에 대한 정보를 구해서 현재에 적용한다. 이런 정보를 가능하면 빠르게 구하기 위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상을 활용한다. 때문에 친숙한 사람일수록 그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가까운 동료가 살이 빠져도 모르고 있다가 며칠 휴가에서 돌아온 후에 비로소 살이 빠진 것 같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종종 갈등하고 다투는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더 민감하고 하게 반응하고 상대가 평소와 약간이라도 다르면은 그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모순이다.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유용한 능력이며 그 토대는 전전두 피질에 있다고 하겠다. 전전두 피질. 이로써 우리는 마음 이론의 한 가지 구성 요소를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예전 경험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경험을 충분히 업데이트하지 않았거나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고를 범할 수가 있다. 자주 사용하는 영역은 사통발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내측 전전두 피질이 그렇다. 내측 전전두 피질은 해마, 감정 정추, 보상 정추, 나아가서 내관으로부터도 정보를 받는다. 뇌의 어떤 부분과 정보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내측 전전두 피질은 다른 과제를 담당한다. 예전에 신경과학자들은 특정 영역이 특정 능력을 담당하는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영역을 찾다가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했다. 도덕을 담당하는 정처, 반의를 담당하는 정처, 흔히 뽁뽁이라고 불리는 격을 터뜨릴 때 느껴지는 좋은 감정을 담당하는 중추, 모든 영역에 특유의 과제가 있으리라고 보았고 모든 과제에 특유의 영역이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내가 부엌에서 쓰는 도구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이 정해진 한 가지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그 커터는 계란을 자르고 후추 그라인더는 후추를 갈고 올리브 씨를 발라내는 도구는 올리브 씨앗을 발라내고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뇌를 구성하는 재료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적인 후추 그라인더 같은 것을 따로 확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각 영역에 단 하나의 기능을 지정해 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물론 각각의 내 영역이 어느 정도의 특이성과 전문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모든 것이 서로 다르게 연결되고 결합되고 활용될 수가 있다. 앞에서 부엌에서 쓰는 도구를 예로 들었으니 말인데 칼은 식기를 자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른 것을 또 기름이 지글지글 프라이팬에 밀어 넣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다. 반면에 밀어 넣은 것을 부드럽게 섞어주는데도 적합하지가 않다. 섞어주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조리도구 이야기만 했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그것은 당신의 뇌에서 시각적인 상상력, 섭렵, 안마, 전두피질, 보상, 정초 등이 결합된 탓이다. 이런 당신이 리모컨을 찾거나 아픔을 느끼거나 조깅하고 싶을 때도 활용하는 뇌의 영역이다. 이렇게 한 영역의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연구에서 늘 비슷비슷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따로 올리브 씨 없는 발라내는 도구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좋다. 게다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한 대상에 여러 쓰임이 있다는 사실은 꿀을 응용한 제품이 다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발을 관리해주는 허니프 크림 같은 것도 있다. 이런 시각은 내적 전전도 표질의 전반적인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내적 전전도 표질을 팔방미인적으로 상상하면 좋다. 내적 전전도 표질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는 정보, 감정, 기억, 선지식을 연결하여 현실을 구성한다. 배후 이야기, 주인공의 모티브, 즉흥적인 장면, 전환을 통합하여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배경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연기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부선하게 뭔가를 하면은 내적 전전도 표질은 또 다른 영역의 정보를 불러온다. 척두 정립의 정보들 말이다. 척두 정립은 혹은 또 이유를 찾기 척두 정립이라. 자, 척두 정립 혹은 이유 찾기. 실험 대상자가 상대에게 감정을 이입할 때면은 의뢰 척두 정립도 활성화된다. 앞서 살펴본 내적 전전도 표질과 달리 척두 정립은 뒤쪽에 위치한다. 귀 뒤쪽으로 말이다. 나쁜 자리는 아니다. 그런 위치로 말미암아 척두 정립은 뇌 속에서 더 깊이 위치하는 영역과 더 긴밀히 연결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척두 정립은 복합적인 인지를 담당하는 다른 종초와 차별화된다. 뇌 속 깊은 것은 원래 마음 이론과 별 상관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척두 정엽에 속한 영역은 신속한 행동, 반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척두 정엽 역시 별로 멋져 보이진 않지만 생존의 기본적인 많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주의력을 조절하는 녹록지 않은 과제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러한 특수한 위치는 척두 정엽을 언더도그로 만들어 비상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었고 마침내 새롭고 멋진 능력을 개발하여 마음 이론에서 전전도 표질만큼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척두 정립은 전전도 표질이 가진 자기 통제와 정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능력이 아닌 자신만의 틈새를 찾은 것이다. 즉 주의력, 사람 식별, 단기적인 미래 예측이라는 기본 능력을 토대로 틈새를 찾았다. 그 틈새에서 척두 정립 역시
시간적인 요인을 끌어들이는데 전전도 표질과 달리 척도 정립의 시간적 요인은 즉흥적인 질문을 겨냥한다.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공이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질까? 같은 직접적인 인간관계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얼른 손을 뻗게끔 한다. 물론 잡을 정도로 빠르지 않지만 말이다. 뉴턴의 머리로 사과가 떨어졌을 때 아마 척도 정립은 위를 쳐다보며 맙소사 나 이게 떨어지겠네 라고 예측하지다. 따라서 척도 정립은 상태를 지각할 뿐 아니라 그 상태가 어디에 이를 것인지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음이라는 데서는 이런 능력을 비행기 궤도로 계산하는 데가 아니라 생각과 그 결과를 예언하는 데 활용한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척도 정립은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대상이 있는지 알려준다. 정확히 말해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상의 의도가 중요하다. 상대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까? 어떤 목표가 있을까? 뇌는 우연한 움직임과 조절된 움직임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이 또한 의미가 있다. 바람으로 인해서 움직인 덤불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덤불 속에 곰이 앉아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것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기에 척도 정립이 켜지면서 주의력을 발휘한다. 정보 처리에서 이런 단계는 단순한 제곱보다도 한 차원이 높다. 척도. 한 차원이 높다. 포커스. 자, 시원하네. 척도 정립은 우리가 보는 것에 반응하지만 않고 그로부터 추론도 한다. 갖가지 감각적인 인상, 냄새, 감촉,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본다. 약간 불규칙적인 바삭거림도 이런 정보를 주기에 충분하다. 몇몇 나무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이면 이미 척도 정립이 반응한다. 마치 누군가 손을 흔들고 큰 소리를 부르면서 그 앞에 서 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잘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곰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심한 것보다도 과잉 반응이 낫다. 창문 앞에서 들리는 바스락 소리가 더 커지지 않았는지, 미심쩍어서 밤잠을 설치더라도 식탁 아래에서 강아지가 당신의 다리를 서천하는데 마치 곰이 그런 것처럼 화들짝 놀라게 될지라도 말이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의도로 인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뼛속 깊이 심어져 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도 생명 없는 물체보다 사람 손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생후 1년 된 아기는 얼굴, 코, 입이나 얼굴 모양이 있는 물체가 자신에게 반응하면 다르게 행동한다. 돌베개는 얼굴 모양의 물체를 눈으로 쫓을 수 있고 물건 위를 껑충껑충 뛰어넘던 사람이 그런 물건이 다 치워지고 없는데도 계속 뛰면서 어리둥절해 한다. 18개월 된 아이는 어른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멈춰도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파악을 한다. 이는 거울 생명세포 덕분이며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의 목표에 반응하게 해준다. 그런 순간에 척도 정엽은 거울 신경세포의 인상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것에서 의도와 생각과 목표를 보려고 한다. 늘 논란이 분분하지만 동물에서 배우 의도를 점신다. 심지어 로봇 팔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움직이면 로봇에게도 의도를 보려고 하고, 인간의 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빛의 움직임을 볼 때도 실제 인간이 팔을 움직이는 것을 볼 때와 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 얼굴 모양과 비슷하거나 눈이 있는 물체에서도 우리의 뇌는 의도적으로 짐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테스트해 보려면 어느 오후에 주변의 모든 것이 인형 눈알을 붙여보라. 그리고 동료들이 요구르트를 갑자기 이상야릇하게 쳐다보는 것을 관찰해보라. 누군가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면 사회인지 능력을 북돋우는 것이라고 말하라. 누군가의 성격을 부여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모니터의 삼각형만 움직임만 있어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척도 정립이 점화된다. 너무 자세한 묘사는 오히려 원래 지가 기획하는 핵심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인물을 묘사할 때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한정하곤 한다.
일본 만화를 보면은 종종 풍경은 자세한 반면에 주인공은 상당히 단순하게 그린 걸 발견할 수 있다. 조연은 사진처럼 현실적으로 그려놓기도 한다. 너무 자세하면 우리 뇌가 나뭇잎과 얼굴을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다. 반면에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에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대번에 알 수가 있고 상응하는 감정을 빠르게 이입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인물 감정 의도를 곧장 인식한다. 다른 모든 것은 분위기다. 다른 모든 것은 분위기가 어떠하냐. 우리 조상이 고민지 긴가민가 할 때도 일단 위험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얼굴을 보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헤드라이트도 사람 얼굴 같고 집도 사람 얼굴 같다. 자동차 앞면이 아기 얼굴같이 보이면서 그런 것이 자동차에 대고 웃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듯이 이미지는 사회적인 사고를 자극한다. 정보를 걸러낼 이미지도 소리도 없고 말이나 글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는 경우 오히려 전전도 표질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그것은 척도 전접과 무관한 과제가 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만화나 영화를 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모두 꼭 필요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뇌 정체를 자극한다는 것. 둘째,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수수께끼의 두 번째 퍼즐 조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실험 대상자들은 상대에 대한 기존의 상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 상의 상대가 지금 보여주는 행동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이렇게 자문한다. 배우의 의도가 무엇일까? 상대는 왜 그렇게 할까? 그 답은 물론 주관적이다.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부에서 3장에서 배운 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몇몇 새롭고 흥미로운 실수가 더해진다. 확대 해석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확대 해석은 뇌에게 의도를 발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위에 있다. 우리는 패턴을 찾고 목표를 추구한다. 어떤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의도를 생각한다. 일부러 커피잔을 깬 것이 아니면 뭐겠어? 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간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마음이론의 특성에서 다다랐다. 배우의 의도를 보고자 하는 경향은 비단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신을 증명하고자 할 때 늘 제시되는 유명한 시계공 비유도 그런 맥락이다. 돌덩이를 보고 누가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었을까 궁금해하지 않는다. 반면에 섬세하게 제작된 시계를 보고는 어딘가에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생물을 대하면 그것을 창조한 신이 있지 않겠나 생각할 것이다. 학자들이 아무리 박테리아로 진화나 다른 면을 설명하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꽤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런 설명은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설명 대신에 의도를 지향하는 초자연적인 설명에 더 마음이 끌린다. 다큐멘터리 잡지 지오에 실린 여론조사 기관 호르사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독일인의 60% 이상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믿는다고 답변했으며 25%는 사단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보이지 않는 지구 거인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말해도 믿을 사람이 많을 듯하다. 지구온난화를 말해도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배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배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런 계획을 지어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유를 맺는 데 빠르다. 미국 15개 이상의 연방주가 교육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전승한 지적 설견을 표방하는 것도 그래서다. 진화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진화의 단계마다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무작위로 움직이는 삼각형을 보았을 때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마음이론에
입각에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신론을 고수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동적으로 사회적인 경로로 흘러가서 자꾸 배후에 있는 의도를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실험 대상자를 고요히 생각에 잠기도록 하면은 자꾸 마음이론이 말하는 대로 의도지향적인 경향을 보였다. 대신에 실험 대상자에게 수수께끼를 풀게끔 했더니 이런 사회적인 사고와 그로 인한 행동으로 능동적으로 제쳐버렸다. 즉 우리가 어떤 패턴을 보면은 고음이라는 위험이나 창조주, 즉 신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신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상당히 인간적인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는 발달사적으로 상당히 최근의 산물이라 종교를 담당하는 데 종초가 별도로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 종교는 기존의 것을 토대로 성립되었다. 우리가 마음이론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색깔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리하여 각각 종교가 각자의 신학을 동원하여 복잡하게 신을 존재해도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세계와 가깝게 신을 상상한다. 신이 마치 우리가 똑같은 시공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독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신을 믿는 사람에게 신 개념을 물으면 그들은 전지함이나 편지함 같은 복잡한 개념을 들먹인다. 하지만은 일상적인 종교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동일인이라도 전지하고 편지하는 신이 아닌 아주 개인적인 신이 나온다. 뭔가를 듣고 보아야 하는 신, 특정 상황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신,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차적인 시간을 경험하는 신, 그리하여 우리는 신비한 존재의 어려움을 갖지 않는 듯하다. 어린 아이도 벽을 통과해서 다니는 귀신,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상, 보이지 않는 자상, 산을 만들 수 있는 신 등을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능력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심지어 일상적인 경험에서 약간 벗어나는 개념이 더 기억에 잘 남으며 그렇게 문화적으로 전수되는 이야기에도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여전히 상상할 수 있는 범주에 있다. 초자연적인 것이 산타할아버지 버전이라고 할까? 다만 신은 산타할아버지보다 더 실제적이다. 여하튼 기독교인에게는 그리고 만 6세 이후의 말이다. 어린아이들과 달리 어른에게 산타할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시키면은 신에게 기도할 때와 같은 내 활성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산타할아버지를 신처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과의 대화에서 활성화되는 또 다른 영역은 보상 정체다. 우리 핵이 활성화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 기도는 보상 정체를 자극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단 친밀한 대화 같은 기도일 때 말이다. 아무 뜻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동료를 부르는 그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자, 종교 이야기는 여담이었고 이로부터 우리는 마음이론이 언제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지 알아내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알았다.